중국에 대해서는 펀더멘탈적으로는 그렇게 걱정하실 게 아직까지는 없다. 지금 QT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연준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얼마 전에 우리가 저점을 경험했던 그 구간 아래는 뭐 하방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땐 다져주지 않을까. 오늘 모신 분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금리 인상 FOMC의 인상 발표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과 홍콩 증시도 아주 엄청나게 반등을 했단 말이죠. 네. 자, 일단 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중국발 악재 모두 끝난 걸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중국에 대해서는 펀더멘탈적으로는 그렇게 걱정하실 게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중국 증시가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중국발 뭐 또 위기, 뭐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데 화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면 네. 일단 그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우리가 중국 증시가 다시 급등하기 시작한 게 아마 수요일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까지 제가 이거 연초 이후의 수익률을 한번 그려봤는데 뭐 항생, 뭐 특히 봉쇄한, 뭐 선전 이런 쪽 20% 정도 이상 빠졌고 상해 본토가 한 15%, 16% 저렇게 이제 연초 이후에 많이 이제 하락한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뭔가 쎄한 느낌이 들 때 중국에서 뭔가 느낌이 쎄하다 그러면 이제 꼭 보셔야 되는 하나의 또 지표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또 누구나 다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인터넷에다가 검색을 저기 영어로 돼 있는 저 SHIBOR 15라고 보통 15. 15라고도 있고 사이버라고도 읽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발음이 15가 더 좋은 것 같아서. 근데 15? 뭔가 욕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땡기더라고요. 네. 15 레이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 15 레이트라고 뭐 인터넷 검색창에 딱 치면 제일 위에 사이트가 딱 나오거든요. 그 사이트를 누르면 지금 제가 캡처한 요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글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네, 구글에서 구글 검색 사이트에서 치시면 되는데 자, 요게 이제 3월 15일 날 제가 이제 11시에 공시된 이제 15 금리를 제가 캡처를 해 놓은 건데 이때 제가 이 금리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소통을 드렸냐면 제일 위에 보시면 이게 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오버나잇 금리로 초단기 하루짜리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 간, 상하이 은행 간.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기간이 이제 점점 길어지는 거죠. 일주일짜리, 2주짜리, 그리고 끝에는 1년짜리.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대표님, 뭐, 만약에 제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하루만 빌려달라는 거랑 1년 뒤에 갚을게라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되세요? 1년이 위험하죠. 1년이 위험하시잖아요. 예, 예. 저한테 신뢰도 하루도 없으니까. 위험한 거 아닌가? 하루는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무튼 그래서 은행들끼리 하루보다 1년 동안 이렇게 빌려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당연히 1년짜리 금리가 더 비싸야 되거든요. 25 레이트 금리가. 근데 어떨 때 이제 이 위험이 느껴지냐면 하루짜리 금리가 일주일 뭐 2주일보다 역전돼서 더 확 뛰는 때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안 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단기금리가 치솟는 때가 있거든요.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단기금리가 더 높아지면 이거는 시장에 먼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3월 15일 날 제가 중국에서 저 공시를 했을 때 캡처해 놓은 게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예,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주식 시장보다 항상 제가 채권 시장이 더 영리하다라는 표현을 이 8.15 머니톡 방송에서도 해드렸는데 뭐 단기 금리가 정상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중국 제재하고 그다음에 또 혹시나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그다음에 또 뭐 퇴출을 시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미국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그 센티적으로 투자 심리적으로 안 좋은 거지 중국이 금융위기나 뭔가 시스템적 위기, 은행으로 뭔가 위기가 전이되거나 이런 이슈는 없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3월 16일 날 이제 급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지수가 막 10% 이상씩 막 오르고 그렇게 됐는데 오히려 그때 제가 캡처해놓은 어제죠. 어제는 단기금리는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이 장기금리는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안정적인 우상향 그림을 보였다. 그래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까지 제가 정리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 중국은 단기금리는 안정을 찾았고요. 장기금리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뭔가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전에 왜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부채도 많고 뭐 그림자 금융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이 금리를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전혀 중국에는 이런 금융위기의 그런 위기, 뭐 유동성 위기의 이슈는 없다. 다만 외부적으로 이제 미국과 안 좋은 관계, 러시아와 손잡을 때 있을 수 있는 그런 뭐 좀 투자 심리를 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이슈는 있지만 중국 내부적으로 펀더멘탈리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정말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저 금리가 확 달라질 수 발작을 있으니. 일으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게 확 올라갈 때 위험한 거죠. 그렇죠. 저게 만약에 혹시 중국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좀 쎄해. 근데 저 검색을 딱 했는데 단기금리가 뭐 일주일, 이주일보다 치어 오르는 나온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포지션을 이거를 일단은 조금 줄일까? 그리고 내가 들어가려고 했다가도 좀 기다려볼까? 진정되기를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중국에 투자하는 분들 또 분들이지만 네네. 중국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한국 시장이 움직이니까 그쵸.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한국 시장의 우리는 이제 한국 주식 투자자가 워낙 네네네.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지표로 삼을 수 있을까? 있죠. 예. 왜냐, 한국 시장의 어떤 주가 변화를 왜냐하면 저런 10시 반에 중국 증시가 개장될 때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같이 연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이 막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 15레이트를 보면서 진짜 뭔가 위기가 있는지를 검색을 했다면 오히려 중국 증시 빠질 때 우리가 월화 계속 빠졌었거든 같이. 그때가 오히려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거 중국 별거 없는데 우리가 덩달아서 중국 때문에 빠지는 거래 하고 저가 매수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아마 중국이 위험하니까 우리나라 뭔지는 모르지만 위기가 있나 위험하니까 보다. 야 우리도 이제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었겠죠. 네. 네. 자, 일단 현재 주식시장 우리가 안심하고 투자해도 되는 때라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의견이 많았잖아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 순간부터가 이제 뭐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결국은 우상향 가는 시작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어떤 많은 분들의 기대감이었거든요. 네네네. 이 기대감이 이루어질까요? 네, 저는 오늘 새벽에 상당한 악재가 좀 해소된 게 아닌가. 또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나중에 안 좋아지면 손목 걸면 돼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꽤 큰 그래도 불확실성이 악재가 해소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자료를 제가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한번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 아마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FOMC 회의 특히나 기자회견이 있는 날은 잠을 못 주무시고 그렇죠. 새벽에 좀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좀 졸린 눈을 비비면서 조금 새벽에 조금 일찍 평소보다는 일어나서 봤는데 S&P 500 지수의 오늘 새벽 FOMC 회의가 있었던 새벽에 이제 그날을 장중 흐름이거든요. 근데 뭐 금리 인상은 예상이 됐기 때문에 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시장에 그냥 평이하게 상승의 흐름을 꾸준하게 보였는데 갑자기 지금 보시면 다우와 S&P가 오후 들어서 마이너스로 순간적으로 전환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2% 정도 다우와 S&P 그리고 나스닥은 거의 3% 이상 올랐죠. 그때 이렇게 흔들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때가 바로 시장에서 QT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하는데 많은 시장의 이제 참여자들은 한 7월 정도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7월 이후라든지. 근데 갑자기 오늘 이제 다음 회의 때 이 QT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QT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다음 페이지에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생각지도 않은 시장은 항상 그렇거든요. 예상하고 있는 금리 인상 별로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죠? 0.50 올린다고 했다가 0.25 올렸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 한다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임팩트가 없었는데 이 QT라는 것은 7월 정도 생각했는데 갑자기 5월 이야기가 하니까 살짝 놀랐던 거죠. 근데 이내 안정을 찾은데 그 안정을 찾은 이유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혹시나 이제 우리 815 가족분들이 이제 이 QT에 대해서 혹시 낯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QE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증시에 아주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시장이 좀 불안할 때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서서 이제 국채라든지 이런 채권들을 사들이고 대신에 시중에 이제 달러를 이렇게 뿌려주면서 그 달러의 힘으로 자산 가격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 올라가는 현상, 그거를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되게 환호를 하죠. 근데 그게 위에 이제 QE의 이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QT는 달러가 연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국채, 주택 저당 채권 저런 거를 이제 MBS라고 보통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잖아요. 저런 것들을 내다 파는 거죠. 아니면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재매입하지 않거나 그러면 이제 이 달러가 나갔던 것이 연준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야 QT는 T는 타이트닝이니까 돈을 쪼이는 거네, 안 좋은 거네 시장.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새벽에 갑자기 QT 7월 이야기가 나오니까 7월 이야기했다가 5월 이야기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급락을 하게 된 건데 사실 뜯어보면 지금 QT를 빨리 해야 되는 필요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땡겨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QT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이거잖아요. 네. 우리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많은 주체들이 있는데 펀드 회사가 있건 뭐 투자자가 됐건 은행이 됐건 이쪽이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할 곳이 마땅치가 않으면 그 돈들이 전부 주식시장으로 그렇죠. 들어오면서 이게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생산적이지 않은 곳에. 네. 근데 이것이 안정적인 저 국채 물량이 나오면은 저거를 사니 주식을 살 여력이 약해진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에 조금 도움이 안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유동성이 이제 이렇게 시중에 많이 풀리면 그리고 미국은 이제 웰스 이펙트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GDP의 71%가 소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나라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이제 부동산에 내 자산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미국은 이제 401k라든지 이런 연금이라든지 주식 펀드 같은 이쪽에 많이 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많이 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만 그런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행복해지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걸로 이제 소고기 사 드시고 하시니까요. 티본 스테이크 뭐 이렇게 드시니까 미국은 그게 핵심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움직임이 생각보다 빨라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쫄았는데 왜 지금 급하게 연준이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거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가 15금리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높은 게 좋은 거다. 일반적인. 예.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10년물과 2년물 뺐을 때 장단기 금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걸 가지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냐. 이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근데 지금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 엄청나게 10년물과 2년물 스프레드가 이렇게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네. 보통 이 지표는 이게 역전이 되면 수개월 후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거나 뭔가 금융위기가 오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걱정을 하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시죠. 그래서 연준이 지금 급하게 이제 QT를 꺼내든 거는 채권이라든지 국채라든지 MBS 주택 저당 채권을 내다 팔잖아요. 예를 들어서 MBS 같은 이런 모기지 채권은 만기가 30년짜리 아주 긴 겁니다. 그러면 내다 팔면 그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를 떨어지지 않고 지금 경기에 대한 이제 안 좋은 것 때문에 해석 때문에 장기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방어해 주는 거죠. 네. 장기 금리가 떨어지지 않게 방어해 주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안 떨어질 수 있게 안정적으로 방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QT이기 때문에 지금 QT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연준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누군가는 좀 스마트한 머니들은 정신을 차렸겠죠. 이게 왜 지금 QT를 하려고 하고 QT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좋아지고 왜냐하면 이게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이제 조심하거든요. 앞으로 침체 올 거니까 나 투자 안 해. 그렇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다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좀 살리려고 하는 그런 연준의 좀 생각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거. 그래서 미국은 오늘 새벽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보듬어 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번 FOMC 회의를 계기로 인해서 좀 상당 부분 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20% 가까이 미국 시장이 빠졌는데 그렇죠. 네. 이게 다시 반등하는 계기가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네. 물론 보니까 이제 하루 이틀 뭐 며칠이 됐고 이게 좀 연준의 발표가 있었던 날은 보통 오르고 그 다음 날 다다음 날은 또 빠지기도 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나 어쨌건 이제 하방은 어느 정도 이제 막아줄 받아주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지금 우리 대형주들 시총 상위 네. 작년서부터 계속 빠져왔잖아요. 네, 내려왔잖아요. 이러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는 이 시장도 미국처럼 이 금리 인상 이후에 반등할 것이냐
역시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대형주들은 외국인들의 수급의 그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처럼 아주 비우호적이잖아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그렇지만 않으면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저는 하방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하방은 이제 다져 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은 이제 우리 수급은 지금처럼과 달리 그 부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 지금 보시면 원래 1월 달부터 해서 이 미국의 이제 상당히 그 부도 위험 기업들 좀 부실한 기업들의 부도 리스크가 이렇게 올라가는. 예. 근데 예전에 민 팀장님이 그 네네. 얘기하셨죠. 그 세계 경제 위기라든가 네.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 시점, 네. 트리거, 그러니까 시그널 네. 이거를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 그렇죠. 이거를 보고 네네. 판단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위기가 끝날 때도 우리가 주식을 살려면 이 지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기가 진행되는지 아니면 끝나는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1월 초부터 해서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위쪽으로 추세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증시도 1월 달부터 계속 지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일 오른쪽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까지 제가 이제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놓은 거거든요. 오늘 새벽에 이 아래 꼬리 밑으로 고개를 살짝 숙인 거 보이시죠? 근데 요거 하루 가지고 사실 이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가 있잖아요. 차라리 요 추세를 쭉 이었을 때 그 추세를 밑으로 아주 완벽하게 밑으로 쭉 내려오면 뭔가 이제 큰 좀 위험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하루만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오늘 FMC 회의가 끝나고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다가 오늘 하루 고개를 숙였다라는 거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머징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머징 거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머징은 3월 8일 날이 8.28%였습니다. 근데 이미 오늘 새벽에 그 8.05까지 계속 최근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안정을 찾고 있었거든요. 중국이 월요일, 화요일까지 불안했지만 이머징은 사실 미국보다 먼저 안정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외국인들 수급까지 연결하려면 이제 우리나라 환율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자 우리나라 환율과 제가 이머징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같이 그려서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보시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도 급등하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하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 이 진한 노란색이 이렇게 급등할 때 우리 최근에 환율이 1240원, 50원 막 이렇게 막 치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좀 움직인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머징에 뭔가 위험이, 금융시장의 위험이 커지면 우리나라도 이머징에 속해져 있고 그래서 원화 가치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매도를 계속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이머징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고개를 좀 숙였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나라 뭐 환율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에 FMC 끝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 100 정도를 위협할 정도 수준으로 달러가 아주 강했었는데요. 달러도 약하게 지금 반전을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가 데이터 업데이트까지 해왔는데요. 외국인들 한번 코스피에서 1월 첫날부터 제가 1월 3일날 여기 출연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연초부터 하루하루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제가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 위로가 순매수, 밑으로는 순매도겠죠. 어디가 빈도가 더 많아 보이십니까? 순매도를 많이 그렇죠. 압도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래쪽으로 그래프가 1월 27일 같은 경우는 좀 1조 7천억 됐다는 얘기죠. 요게 엄청나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던 날 외국인들이 유일하게 LG 에너지 솔루션을 그날 다 공매도 팔았죠. 또 엄청 때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좀 컸고 이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감안하면 컸는데 그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1조 2천억 가깝게 팔았던 때도 있었고 어쨌든 최근에 그래프가 계속 아래쪽에 보시면 이머징 하이힐드 스프레드 안 좋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 안 좋은 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다. 근데 오늘 드디어 4,600억 정도 외국인들이 오래간만에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대형주들이 오래간만에 기지개를 좀 폈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제가 그렸는데요. 코스닥은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신흥국이 미리 며칠 전부터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제 코스닥은 1,400억 정도 순매수가 돌아왔고요. 오늘은 그 2배, 3,200억 넘게 오늘 코스닥에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사실 보시면 연초 이후로 아래쪽으로
매도가 훨씬 더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의미 있게 들어온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초 이후로. 근데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하방을 좀 다져주는 모습인 것 같고, 요 그림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자, 한번 보시면 분홍색으로 그려놓은 구간이 작년입니다. 작년에도 코스닥이 거의 한 10% 정도씩 빠지는 구간이 지금 분홍색이 한 5번 정도죠. 네. 네, 5번 정도 있었는데 저렇게 빠지고 난 다음부터 급반등이 다 나왔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렸지만 V자로 올라오기도 했을 때가 있고 서서히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의 시작은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2천억 이상 순매수를 했을 때부터 시장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최근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빠졌었고요. 2월 16일 날 2,800억 외국인 순매수했고 2월 25일 날 3,400억 샀습니다. 그 뒤로 코스닥은 지금 850, 862 밑으로는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저기서 6천억을 샀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저 6천억 다 자기들도 이제 손실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안 빠지고 반등 주다가 내려오고 반등 주다가 내려오고 했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또 어제 1,400억 오늘 3,000억 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웬만한 이슈가 나오더라도 이제 850과 860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가 저점을 경험했던 그 구간 아래는 뭐 하방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땐 다져주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막 팡팡팡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 그 기대감은 한번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한 2,500억 이상 순매수하고 난 다음에 1개월 뒤에 3개월 뒤에 제가 데이터를 다 뽑아 보니까요. 지금 보시면 거의 다 대부분 빨간색이죠. 예, 그래서 의미 있게 저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1개월 뒤, 3개월 뒤, 하루 이틀 사실 뭐 일주일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1개월, 3개월 뒤는 우리가 지수가 더 높게 올라가 있던 레벨이 올라가 있던 경우가 많았다라는 점을 우리 815 가족분들은 좀 희망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러한 데이터들을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게 우리 코로나 이후처럼 급반등은 아니지만 네네, 그렇죠. 계속 우상향으로 가는 시작점으로 우리가 봐도 되는 충분한 근거다. 네, 전저점을 깨지는 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그리고 우상향으로 이제 갔던 코로나 때는 그때는 이제 유동성을 계속 푸는 때고 사실은 지금은 어쨌든 금리가 인상되는 상승하는 사이클이고 그렇죠. 어쨌든 자금을 이제 회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뭐 팡팡팡 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850, 860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러한 그림은 나오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전제하에 나오지 않는 이상 뭐 저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